자,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는 한국거래소 KRX 있죠. 근데 KRX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융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 돈이 모이고 흐르는 말 그대로 심장부 같은 곳인데 아마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름조차 생소하실 거예요. 바로 유로넥스트입니다. 6조 7천억 유로. 이 숫자가 바로 유로넥스트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걸 원화로 바꾸면 무려 9,800조 원에 육박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이 유럽금융 거인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범유럽 거래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유로넥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KRX와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로넥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범유럽 거래소 네트워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국가 단일 거래소 모델과는 태생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KRX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라는 여러 부서를 한 지붕 아래 둔 거대한 본사 건물이라면요. 유로넥스트는 파리, 암스테르담, 밀라노 같은 유럽의 핵심 도시에 있는 최고급 빌딩들을 초고속 전용망으로 쫙 연결해 모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도시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요, 무려 17세기 암스테르담이랑 파리 증권거래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 암스테르담, 브뤼셀, 파리 이 세 개 거래소가 손을 잡으면서부터죠. 유럽 최초의 국경을 넘는 거래소가 탄생한 거예요. 그 후로는 뭐랄까 거대한 포식자처럼 런던, 리스본, 더블린, 오슬로 거래소를 차례대로 꿀꺽 삼켰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뉴욕 증권거래소랑 합쳤다가 다시 헤어지는 아주 격동의 시기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이탈리아의 보르사 이탈리아나를 인수하면서 이 공격적인 M&A 역사의 정점을 딱 찍게 됩니다. 결국 유로넥스트는 유럽연합 본토에서 가장 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인프라 그룹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여러 나라의 거래소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대한 공룡이라니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로넥스트의 시장 구조는요, 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성장 사다리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1단계인 액세스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을 위한 입문 리그고요. 여기서 좀 컸다 싶은 기업들은 규제가 살짝 널널한 2단계 그로스 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7개국 메인보드로 구성된 최종 단계 Regulated Markets에 입성하면 진짜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이 약 6.29조 유로인데 이 중에서 파리 시장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3.13조 유로, 암스테르담이 1.61조 유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이 유로넥스트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끄는 쌍두마차,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로넥스트의 진짜 힘은 몇 가지 핵심 특징에서 나오는데요. 7개 국가의 시장을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연방 모델,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일 주문장, 즉 싱글 오더북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 7개국 투자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증권 앱에 다 같이 접속한 것처럼 똑같은 규칙으로 모든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거래부터 청산, 결제까지 주식 거래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까지 완성했죠. 마치 농장에서 직접 키운 재료로 레스토랑에서 요리하고 배달까지 직접 하는 거대 외식 기업처럼요. 특히 이탈리아 보르사 이탈리아나 인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이 인수를 통해서 유로넥스트는 거래 수수료라는 매출에만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청산과 예탁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건물 임대료랑 물류 수익까지 챙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런던으로부터의 완전한 금융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최근 3년 동안 이 거대 제국은 어떤 파도를 헤쳐왔을까요? 브렉시트, 인수 합병, 그리고 시장 침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넥스트의 최근 3년은 정말 거대한 세 개의 파도를 넘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파도는 바로 브렉시트. 런던이 EU를 나가면서 생긴 그 거대한 자금의 공백을 파고 들어서 유럽 대륙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섰죠. 두 번째는 인수 후폭풍.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인 이탈리아 거래소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도는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인한 IPO 시장의 혹한기였어요. 이 혹독한 추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테크 기업들을 끌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해야만 했죠.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우리 한국 거래소 KRX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거래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유로넥스트의 특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로넥스트는 7개국이 뭉친 연방 네트워크, 우리 KRX는 국가 단일 거래소잖아요.
덩치부터 볼까요? 시가총액이 약 9,800조 원, 대 2,500조 원. 와, 이건 뭐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죠. 성격도 달라요. 유로넥스트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기업들을 막 빨아들이는 글로벌 허브라면 KRX는 철저하게 우리 국내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죠. 어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유로넥스트에는 명품, 금융, 에너지, 딱 봐도 유럽 전통 강자들이 모여있죠. 반면에 KRX는 IT, 자동차, 바이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첨단 제조업의 축소판,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KRX가 국내 벤처를 위한 사다리라면 유로넥스트는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상장 사다리다. 지금부터는 유로넥스트 앞에 놓인 기회와 위험,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 빛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럽 1등 상장 및 채권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지위, 그리고 보르사 이탈리아나 인수를 통해서 갖추게 된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지막으로 런던으로부터의 금융 독립을 꿈꾸는 유럽연합의 자본시장 연합 정책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순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게 짙습니다. 잘 나가는 고성장 테크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쟁에서는 미국에 계속 밀리고 있고요. 여러 나라의 규제를 다 조율해야 하는 복잡성과 정치적인 리스크도 항상 따라다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보다 주식 투자 문화가 약해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럽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로넥스트는 폭발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경제권의 금융 인프라 그 자체예요. 점진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대륙의 자본을 움직이는 심장부 역할을 더 단단히 하는 그런 긴 호흡의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유로넥스트를 유럽의 명품, 기술주, 그리고 ESG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관문으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단기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청산 시스템 같은 인프라 통합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또 유럽연합의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장기 투자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